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선배들 작년에 제가 처음 뵀었었는데 그때 제가 저도 대학 다닐 때 그런 시절이 있었었는데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8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녔었는데요. 그때 이제 전두환 정부 아래서 정말 독재 시절에 대학생들이 정말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나 개인의 어떤 문제보다도 이 사회가 대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서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어떻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사회에 좀 더 기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놓고 참 많은 토론과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사회 활동에 뛰어든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을 찾는 그런 고민하던 시기를 생각이 났었어요. 지금은 아마 그런 시대하고 많이 다르지만 어쨌든 그때 그 고민이 지금의 저의 고민 계속 연장되고 있고 아마 그때의 정말 4년 동안 또 대학원까지 해서 6년 동안 캠퍼스 생활하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금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자리가 굉장히 소중한 자리라는 걸 생각합니다. 특별히 정말 이 리더십 아카데미는 우리 기독 청년들 중에서도 정말 많이 여러 면에서 여러 관점에서 저희 장모님 우리 또 우리 교수님께서 잘 선발하셔서 정말 미래 대한민국 교회와 또 사회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로 이렇게 같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정말 너무 소중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자 합니다. 물론 현재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될까. 이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대학 시절에 고민했던 그 주제가 오늘도 역시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고 제가 이 교육 분야 쪽에서 종사하다 보니까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우리가 미래 사회를 볼 때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교육 정의와 복지 교육 문제도 사실은 이제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또 정의 문제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복지 문제도 들여다봐야 해서 주제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두 가지 정의와 복지가 어떻게 통합이 될 수 있을지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통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들이 보이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묶어서 하나의 개념 틀로 우리가 만들어 봤을 때 교육 정의와 교육 복지 이걸 한 편에서 하나 만들어 보고 그것을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냥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의 글로벌 교육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수준이 지금 어디에 있고 따라서 그런 수준을 보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 이제 공부했던 저는 사실은 독일에서는 교육 철학을 공부했고요. 지금은 통계본부장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통계와 이 철학은 통하는 부분이 있구나. 통계를 많은 사람 저보고 통계를 철학한다고 그래요. 통계를 과학한다고 하자고 통계를 철학한다. 그래서 이 통계의 의미, 통계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의미 해석과 분석이 좀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는 측면이 있는데 정말 철학적인 관점에서 그 의미를 잘 파악해 보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지지난해 이제 물론 이제 지난해부터 시작했습니다만 대통령 선거 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에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난 대통령 선거가 우리 사회에 그동안 이루어졌던 큰 담론들의 어떤 큰 변화의 장이라고 저는 봤어요. 그것은 지금도 계속 진행형인데요. 그때 이제 그 담론을 주도했던 중요한 인물이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갔던 길을 어떻게 보면 경제 중심의 미국 패러다임 이렇게 하면서 성장 발전 이런 것만 추구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함께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사회 통합적인 관점에서 어떤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했고 재미있게는 현재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그 아젠다들을 상당 부분 선제적으로 수용해서 그것이 결국은 많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갖게 됐고 결국은 이제 집권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큰 사회 변화의 큰 흐름을 이제 읽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공교롭게도 독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만 제가 독일에서 하기로 하면서 늘 한국에 와서 느낀 거는 내가 왜 독일로 갔을까? 이것에 대해서 참 한국 사회에서는 독일이 별 의미가 없어요. 워낙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추구하면서 미국 패러다임을 너무 많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왜 독일 가서 공부해서 이렇게 참 저의 그것에 대해서 참 어떨 때는 굉장히 그 가치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독일에 갔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런데요. 통일 문제,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동서독일이 통일됐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저한테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 앞으로 제가 그쪽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또 독일 가서 본 것이 미국 패러다임의 주도에 대안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것이 결국은 지금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우리는 그냥 안에서 그냥 열심히 그냥 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혹시 그런 것들을 준비시키려고 가서 있으라고 하는 것 아닌가 요즘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저 답은 모르겠어요. 늘 죽을 때까지 답은 모르겠죠. 그래서 열심히 그냥 그렇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어쨌든 최근에 독일이 굉장히 국가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 직접적인 계기는 2008년도에 리먼 브로더스 사태 이후에 미국 금융위기가 나왔습니다. 금융위기가 큰 문제가 돼가지고 전 세계 경제 위기로 굉장히 큰 확산이 되면서 아시다시피 그 월스트리트 월가에 있는 수많은 엘리트들의 그 비도덕성 등등 그 금융 자본주의 소위 말해서 돈 갖고 돈 생산하는 정말 자본주의의 최고의 자본주의를 어떤 사람이 얘기했지만 가장 저속한 자본주의에 정말 그 폐단들이 확 드러나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된 겁니다. 이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나라에서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갑자기 정체성에 대한 영양상실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이 길이 아니니까 그러면 다른 데 볼 데가 어디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하고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 아니면 그럼 유럽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웨덴 같은 이 복지국가를 보니까 너무 이상적으로 좋아 보여요. 여기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하고 또 너무 멀어요. 거리가.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이상적이야.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곳을 찾다 보니까 지금 유럽 경제 위기, 금융 위기가 작년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유럽의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유럽을 지탱하는 국가가 한 국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독일인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어떻게 유럽을 지탱하면서 이 위기들을 극복해가는 그런 힘 있는 나라가 되었는지. 사실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는 그렇게 경제적으로는 강국이었지만 그렇게 존재감이 국제사회에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G2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지만 유럽은 또 독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 나라가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어떤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형국까지 갔습니다. 이 나라가 통일 이후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결국 통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말 그렇게 큰 나라가 됐고 또 자세히 들여다가 보면 통일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대통령께서 맨날 얘기하지만 히든 챔피언 그러니까 숨어있는 챔피언들이 몇만 개가 있는 거예요. 독일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대기업들, 큰 기업들만 챔피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중소기업들의 수많은 챔피언들이 독일에는 중소기업이 정말 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많은 것들 우리가 또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고 통일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보다 이 사회에서 정말 제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 그러니까 사회적인 통합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이 사회적인 시장 경제라고 하는데 선진국 모델을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모델. 그래서 미국과 호주, 캐나다, 한국, 일본 다 같이 자유민주주의, 개인의 자유와 선택, 결정 이것을 굉장히 존중하게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또 하나는 복지국가 모델이 있습니다. 이 스웨덴이나 핀란드처럼 국가가 많이 개입해서 어떻게 하면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이제 발전한 국가가 있고 또 하나 세 번째 우리가 잘 모르는 사회적인 어떤 경제 체제, 시장 경제 체제. 그래서 사회주의 또는 사회적 시장 경제 모델이라고 하는 이 중유럽 국가들 대표 나라가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갖고 있는 그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보는 것은 자유주의 모델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면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지만 뭔가 대안적인 모델을 찾다 보니까 지금 독일과 동유럽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이 관심이 어느 정도냐면 작년에 그 국회에 여당과 야당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 1년 동안 여당은 수요일날 독일 모임이 있었고요. 야당은 목요일날 아침 7시 반에 독일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독일을 배우려고 갑자기 독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가서 교육 얘기를 제가 좀 했습니다만 요즘 너무 놀래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하시고 뭐 SBS에서 미래한국 토론회 같은 경우는 독일 얘기하고 또 뭐 어쨌든 등등 여러 이유 때문에 독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부분이 많고 또 이번에 대통령께서 독일을 순방해서 드레스덴 덕트린 드레스덴 어떤 통일 방침을 천명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제 통일 정책 준비하는 것이 가게 되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계기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독일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 독일이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사회 통합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도 경쟁력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일부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갈 수 있는지 그 시스템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져 아까 우리 구조에 계셨는데 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 만들기도 하지만 이 제도 시스템을 어떻게 같이 가져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더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정의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마이클 샌델이 한국에 2차례 이상 방문하면서 마이클 샌델이 쓴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잘 아시겠지만 한국과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이 팔리겠습니까? 한국 사람들 정의감이 굉장히 뛰어나요. 굉장히 정의감인데 그만큼 그것은 우리 사회가 또 많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걸 반증하는 어떤 그런 사례이기도 하죠. 그 부분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면서 또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또 하나 복지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우리가 이 복지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민이 정말 누려야 될 어떻게 보면 그런 중요한 가치들인데 이 복지가 이 갖고 지금 계속해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게 너무 옛날에 우리가 97년 IMF 사태 때 우리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려가지고 결국 IMF가 온 것이 아니냐라는 논쟁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복지 부분도 너무 복지에 투자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경제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인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논의되면서 이 복지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은 정의와 복지 문제는 국가 사회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교육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오면서 우리가 해방 이후 몇 년 됐지? 해방 이후 올해 69년째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전쟁 이후 올해가 몇 년째지? 그러니까 한국 전쟁 53년을 끝났으니까 61년째인가네요. 60년 전에 대한민국이 한국 전쟁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정말 너무 가난한 그 가난은 여러분들은 그런 가난을 체험을 못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가난 그 보릿고개 정말 굶어야 되는 사람 우리가 많은 인권을 얘기하지만 인권 얘기하는 중에 가장 힘든 인권이 물론 전쟁을 통해서 피해를 입는 것과 더불어서 굶는 것 같아요. 굶는 걸 해방시켜주는 것만큼 중요한 인권이 없습니다. 이건 사람의 어떤 정말 존재 문제,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정말 인권 얘기할 때 그런 건 다 넘기고 얘기하지만 사실 지금 저개발 국가에서 정말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탈출해 나온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거의 선진국 문턱에 달아났습니다. 올해도 국민소득이 26,000, 국민소득이 체감소득하고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명목적으로 보면 26,000원 되고 그걸 잘 세비를 뒤져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왔는지. 그러나 어쨌든 형식적으로 보면 그 정도 되고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 거의 그런 나라가 된 거는요. 정말 기적이죠. 이건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로 다 그냥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발생할 수 없는 일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렇게 된 데는 많은 사람들이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 누구를 말하는지 잘 아시겠죠?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저는 그분이 어떤 여러 가지 공과를 얘기했지만 저는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그 다음에 성공적인 국가 발전 계획
지금 기획재정부인데 옛날에 경제기획원 관리들이 정말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 엘리트들이 국가발전 계획을 정말 잘 짰고 대한민국의 성공 발전 모델을 저개발 국가에 지금 그걸 이식 또는 어떤 전수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요. 저는 그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일회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반복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모든 요소들이 정말 잘 맞아가지고 이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요인들입니다. 또한 이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국민하는 국민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저는 이게 굉장히 큰 힘이라고 생각해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일을 열심히 하는 쉬는 거 그런 것보다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게 좋죠. 너무 많이 해서 문제지. 다른 걸 전혀 포기하고 공부만 해서 문제지 사실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런 국민들 그 다음에 우수한 인재들을 개발해서 적재적소에 딱 맞춰서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가장 좋은 학교는 상업고등학교였습니다. 공업고등학교.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 그 상고 공고 출신에서 그분들이 나중에 은행장 하시고 경제 중요한 일들 많이 하시고 지금도 기업에서 그런 분들 역할을 지금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정말 엘리트들은 다 그쪽으로 가서 일찍부터 취업해가지고 정말 산업 발전에 정말 크게 기여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잘 맞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뭐 하는 그런 가치 창출들은 그 이후에 이런 여러분 부모님들이죠. 부모님들이 열심히 노력해 쌓아놨던 그 바탕 위에서 계속 이어져진 거기 때문에 초기에 정말 정정 현대회장, 여기 현대 포스코만이네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리스 가서 말도 안 되는 협상을 해서 정말 정말 그런 일화들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정말 감탄하네요. 이렇게 정말 우리 위에 선대에 계셨던 분들이 이렇게 훌륭한 분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있구나. 정말 그분들한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잘 살게 된 이유가 뭘까? 저는 이걸 늘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을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부르짖었죠. 70년대, 80년대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저도 뭐 대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초려기도 하고 새벽기도 나고 이거 뭐 저희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했고 그걸 가서 그렇게 하면서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미션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됩니다. 그 미션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미션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는 그 미션이 무엇일까를 이 사회와 그다음에 전 세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 응답하시는 데 대한 어떤 그 미션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넘어가고요. 최근에 우리 사회를 이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변화를 확인한 세 가지 키워드가 첫 번째 경제 민주화입니다. 지금 대기업과 특히 중소기업의 상생, 그러니까 경제 생태계가 정말 조화롭고 상생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삼성 다 잘 나가지만 그 잘 나간 그런 그 혜택들이 국민들한테 잘 가지 않고 또 중소기업들이 그 안에서 갖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이런 것이 과연 이 방향이 옳은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을 들여다보게 된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경제에서 사회로 국가 발전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있다는 것.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요. 대한민국은 지금 아시다시피 2060년 동안 우리는 잘 먹고 잘 사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 모토 갖고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잘 살게 됐어요. 잘 살게 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도 계속 잘 먹고 잘 살자. 특히 지난 정부 대통령께서는 계속 잘 먹고 잘 살자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약간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찍부터 있었어야 될 시기에 너무 5년 동안 너무 다른 주제를 갖고 얘기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늦었다고 좀 판단했는데 어쨌든 그나마 그 다음 정부에서는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방향을 선회하고 있지만 이 경제 발전 그 패러다임 갖고 드디어 성장의 한계가 왔다는 것을 기획재정부가 2010년에 인정했습니다. 이 방향 갖고는 더 이상 우리는 발전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해서 선진국들을 다 들여다봤더니 사회의 발전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사회의 질이 높아지고 함께 발전할 수 있지 않으면
경제 하나만 갖고는 한계의 선상에 도달했다고 인정하고 어떻게 이 국민들의 역량을 모두 함께 결집시킬 수 있는, 함께 통합해서 함께 힘을 맞춰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드디어 국가사회적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변화예요. 정말 기획재정부, 정말 늘 경제 논리에 움직이는 기획재정부가 그 생각을 했다는 게 정말 놀랍고, 그 패러다임은 이미 국가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들인 것 같습니다. 그 방향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요. 세 번째로 이제 복지에 대한 관심. 이게 정말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국가를 열심히 노력했는데 국가는 그럼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줬는가 하고 생각해 보면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미흡한 거예요. 곳곳이 너무너무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지에 대한 관심이, 그리고 이제 복지는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삶의 질과도 관련이 돼요. 사회의 질과 삶의 질, 이 부분이 좀 높아지는 것이 진정한 선진국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미흡하니까 이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경제민주화는 제가 보기엔 교육에서 터치할 영역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두고 사회의 문제와 복지 문제, 사회는 정의 문제, 복지 문제를 같이 갖고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제, 사회로 국가 발전 패러다임의 이제 변화가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 일단은 사회가, 그럼 우리의 사회가 어느 정도 성숙해 있는지 한번 몇 가지 국제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OECD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간행물이 Society at a Glance라는 것이 있습니다. OECD,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실 때 OECD 발간물들을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저는 요즘도 연구할 때 뭐 유명한 학자들 안 보거든요. OECD 보고서를 제일 많이 보는데요. 그만큼 최신 패러다임과 함께 최신의 트렌드, 그 다음에 우리 최신의 어떤 현재 현황들을 파악하는 데 너무나 좋은 자료들이에요. 에듀케이션 에더 글랜스, 팡지온 에더 글랜스 등등 해가지고 에더 글랜스가 아주 유행인데, 에더 글랜스 시리즈. 수많은 영역의 그 에더 글랜스를 한번 편편한 중요한 어떤 지표만 뽑아서 한번 전체적인 상황을 보자, 그런 뜻입니다. 소사이티 에더 글랜스를 보면 사회적 신뢰도가 우리가 34개 국가 중에 32등, 사회 제도에 대한 신뢰, 예를 들면 우리가 정치에 대한 신뢰, 또 행정 또는 뭐 입법 이런 데에 대한 신뢰도가 우리 무지하게 낮아요. 공공기관의 신뢰도 많이 낮고요. 정부기관 신뢰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 신뢰를 찾아봤을 때 가장 신뢰가 낮은 집단이 정치가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람하고 정치가하고 누가 더 믿냐 그러면 비슷해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뢰도라고 하는 건요, 그냥 가족들하고는 굉장히 가족, 친구, 여기까지 강하고, 그 다음부터는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정치인들, 입법, 그런 공공기관보다 동네 슈퍼 아저씨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높아요. 우리 사회에. 그래서 굉장히 그런 어떤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나라고요.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신뢰도, 사람에 대한 신뢰도도 30개 국가 중에서 25등입니다. 그 다음에 관용성 지수. 이 관용성 부분은 이 다문화 사회라든가 약간 타인에 대한, 그리고 약간 좀 튀는 거라, 우리 사회 보면 약간 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튀림을 다 쳐다보고, 그래서 정말 이게 정말 튀는 행동도 하기 참 어려운 우리나라 사회인데요. 그 약자, 그다음에 소수계층 이런 행위 또는 그런 분들에 대한 관용성 34개국가 중에서 28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개방성을 얘기하는데, 개방성 거의 꼴찌에서 둘째인데요. 꼴찌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왜 개방성 꼴찌인지 아시죠? 프랑스는 다른 나라 말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부심이 강한 것도 있지만 관용성, 그 IMD에서 조사한 보면 개방성 지수에서 프랑스가 꼴찌고 우리가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부패 지수 34개 국가 중에서 14위. 이건 좀 높아요. 부패가 높은 건 좋은 건 아니죠. 삶의 만족도 34개 국가 중에서 30등. 그 다음에 자살률 34개 국가 중에서 1등. 몇 가지 이제 이건 사회적으로, 이게 자살하는 건요, 사실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살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생을 마감한다는 건요, 이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사회에. 이거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안 찬 거예요. 그걸 마감한 사람만 따진 거예요. 가까이 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사회가 살만한 사회인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세계에서 10등 안에 드는 거 여러 지표도 많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나 우수해요. 지금도 정말 너무 잘하고 있어요. 사회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OECD 국가만 맞죠. 다른 나라들 다른 저개발 국가 쳐도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게 너무나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OECD 국가들 잘 사는 나라들 보면은 이게 같이 가요. 경제 발전과 이런 것도 좀 비슷비슷하게 같이 가지. 이렇게 막 차이가 둘중같이 크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꼭 어떤 거냐면 대한민국 학생들이 국제 학업 성취도 비교 평가하면은 성적은 1등이고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 꼴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의욕은 전혀 없는데 공부는 1등이에요. 수수께끼. 외국 사람들이 전혀 파악할 수 없는 동기가 전혀 부여 안 돼 있어요. 동기가 없어요. 동기가 없는데 성적이 1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죠 뭐. 의욕도 없지만 대충 해도 1등 나와요.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을 설명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설명이 불가능한, 그래서 너무나 이 사회적인 측면의 격차가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하나로 뭉치기가 어려운 거야.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국민들이 서로 믿지도 않고 국민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가치 또는 동력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관심을 갖게 된 거고요. 경제인구사회연구회에서 저희 교육개발은 상위 기관입니다. 총리실 산하기관인데요. 사회통합지수를 한번 살펴봤더니 스위스가 1등,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북유럽 국가들이 비교 좋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이런 사회 지표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북유럽 국가들이 다 1등이다. 북유럽 국가가 다 좋아요. 그 다음에 중유럽,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사회 지표로 들어가게 되면 바닥을 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6등이더라고요. 2011년 독일에서도 이 사회 정의 지수, 독일은 이 사회 정의가 너무나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걸 조사를 해요. 자기 나라를 갖다가 반성하는 차원에서. 그랬을 때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북유럽 상위 국가들이 다 1등부터 5등 하고, 독일도 여기서 보면 중유럽 그 수준에 10등권이고, 재밌는 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일본, 한국, 미국, 아주 자유주의 모델 국가들은 사회 정의라든가 사회 통합 이쪽으로 가면 다 아래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균형적인 어떤 성장과 발전, 경제도 중요하지만 사회도 같이 가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이게 이 자유주의 모델 국가를 우리가 지향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답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번은 격차들이 굉장히 벌어져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사회 어떤 그 정의 부분이, 제가 뭐 교육 정의 지수를 2012년에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그때 발표를 했는데, 그 교육 정의 지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이 25등 정도, 사회 정의 지수와 비슷하게 나옵니다. 국가들 보면은. 그래서 교육 분야에서 들어가 봐도 교육이 사회의 한 중요한 단면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사회 쪽에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이 복지 부분인데요. 복지 부분에 대한 관심은 사회 양극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는 양극화 문제입니다. 현재도 이미 그것이 시작이 됐고요. 양극화 문제는 경제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잘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양극화가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에요. 다 못 살았지만 다 비슷하게 못 살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정말 이런 사회적인 어떤 양극 문제를 고민할 그런 때가 아니었는데, 계속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높은 사람은 계속 높아지고 안 높은 사람은 계속 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는 어떻게 벌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계속 가게 놔두면 돼요. 근데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이 벌어지는 격차를 줄일 것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회 양극화 부분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거고, 각 영역에서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그 부분을 몇 가지 지표로 보겠습니다. 이 지니계수라고 하는 것은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인데, 소득이 완전히 평등할 때를 0이라고 하고, 소득이 완전히 불평등할 때를 1로 보는 겁니다. 가정하는 겁니다. 소득이 완전히 평등.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주의 국가처럼 똑같이 한 달에 다 100만 원씩만 똑같이 벌어요. 이게 다 완전 평등. 그랬을 때 제로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지니계수를 1990년에는 0.256이었어요. 그렇게 안 높았어요. 그것이 조금씩 높아져가지고 지금 0.288, 0.3까지 가고 있습니다. 0.9 차이가 255에서 0.39 별로 차이 안 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소득 액수를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벌어지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벌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5분위 배율은 뭐냐면 소득을 모든 사람들을 5등급으로 나눠가지고 1분위부터 5분위까지 1등급이 제일 낮은 등급, 그 다음에 5등급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 이렇게 나눠서 제일 많이 버는 사람과 제일 X로 제일 적게 버는 사람들을 나눠버린 거예요. 근데 이건 역시 격차가 크면 숫자가 크면 클수록 격차가 크다는 거예요. 90년에 3.72에서 4.81로 잘 버는 사람들은 더 많이 벌고 못 버는 사람들은 더 못 벌고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상대적 빈곤율. 이거는 중간소득, 그러니까 여러 국민들 갖다가 1부터 다 나눠서 중간소득이 얼마냐, 그 중간소득을 액수로 딱 나와서 월 300만 원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중간소득의 절반 150만 원이죠. 150만 원 이하로 버는 사람 비율이 몇 퍼센트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 비율이 지금 7.1%에서 12.5%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인 거죠. 중간소득의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낮은 소득입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파업하는 일하시는 분들, 학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파업하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요. 화장실도 보니 가봤더니 파업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끗하게 쓰고 잘 닦고 나왔습니다. 정말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도 잘 사는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계층인 사람들이 많고 지금 모든 사인이 양극화로 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인이.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이것을 제어할 것인가. 2012년에 OECD 상급 경제 보고서를 냈습니다. 똑같은 지수예요. 왼쪽에 있는 게 진위계수고 오른쪽에 있는 게 상대적 빈곤율 지표입니다. 95년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안 좋은 사인이라는 거죠. 안 좋은 사인이고. 그래서 이런 거 그냥 말씀드리고, 아까 이제 진위계수가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국제적으로 비교해 봤더니 진위계수가 내려가는 국가들이 있어요. 왼쪽에 있는 국가들이 진위계수가 내려가는 국가들이, 그러니까 좋은 현상이죠. 오른쪽에 있는 국가들이 진위계수가 올라가는 나라들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오른쪽에 중간쯤 있죠. 저건 굉장히 안 좋은 사인입니다. 저거를 어떻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세히 안 보이시죠? 나중에 파일 조교님한테 받아가셔서 그때 가지셔도 됩니다. 노인 빈곤율, 지금 어르신들이 기초 노령연금 때문에 굉장히 그 공약 사항 때문에 지금 어르신들 많이 기대해요. 10만원하고 20만원 큰 차이입니다. 20만원 받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국가 재정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는데,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이 45%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압도적으로. 이건 왜 그런지 아시죠? 노인들은요, 그분들은 연금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열심히 살고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 발전에 엄청나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아무런 게 없는 거예요.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준비해 놓으신 분들이 꽤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이 종로상가 파고동원에 오시는 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인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 이 거리에 규차절 타면은 막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숙제예요. 사실은 젊은 분들, 지금 여러분들도 당장 취업도 지금 어려운데 내가 저런 분들을 어떻게 내가 이걸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되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세대 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저는 이미 물론 저희 자녀 하나밖에 없지만 아이한테 기대 안 하고 제가 먹을 거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건 다 준비를 해가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부족한 거죠. 준비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이걸 예견이 되니까 준비를 하지만, 그러나 어르신들은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분들은 그걸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고령화 사회에 맞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야 되는 거야. 나 이제 적당히 이제 정말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저희 부모님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 세대죠. 저희 부모님 세대부터 시작해서 저희 부모님들이, 저도 저희 부모님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녀들을 위한 희생, 이건 정말 특히 어머니들, 대한민국 사람들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강의도 하거든요. 그랬더니 학생들한테 자기의 교육에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것을 몇 가지 써보라고 했더니 하나가 있는데 재밌는 거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름이 있는 것을 몰랐었는데 엄마가 이름이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경험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어렸을 때 엄마가라는 거 이름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엄마예요, 엄마. 엄마 그러면 다 되고, 엄마 그러면 내가 어려울 때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엄마가 이름도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보고 너무 놀랐던 경험이 있었던 거 봐요.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었던 걸로 생각나는데요. 그만큼 엄마 하면 그것이 주는 의미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독특하죠. 각별합니다. 너무나 이게 다른 국가와 달리 그 엄마, 아빠들이 노력해서 정말 대한민국에 현재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다 이 노인 빈곤층으로 지금 전락하면서 정말 그분들이 굉장히 인생의 마지막을 굉장히 정말 쓸쓸히 맞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가족을 희생했는데 나는 지금 뭔가. 그래서 정말 이런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에 대한 우리가 배려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10만원, 20만원 받는 것 때문에 우리 이거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큰 좀 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고 하고요. 그래서 정의 부분에 중요한 정의가 서양 사람들은 세대 간의 정의입니다. 연금 문제는 곧 세대 간의 정의를 포함한 문제예요. 연금은 결국 지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벌어서 이전에 일했던 사람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해서 내가 국민연금 내고 내가 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그 버는 건 다음 세대가 벌어서 여러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간의 약속인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측면에서 정의가 결국 이 사회적인 빈곤계층과 잘 사는 계층 이런 문제도 있지만 세대 간에도 함께 정의 문제는 결국은 통합 문제고요. 같이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이걸 갖고 이제 논하는 것이거든요.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복지 우리가 거의 지금 굉장히 낮지만 복지 투자가요. 왜 우리가 복지를 투자해야 되는지는 OECD 국가 중에서 2011년에 이제 김용화 그때 모사연구원 원장님께서 냈는데 멕시코 다음으로 29등이에요. 복지 지출 비용이. 그만큼 복지 지출 비용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에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경제력에 비하면 복지 투자가 너무 낮은 거예요. 경제력 수준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복지 투자를 더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제가 2010년에 미래 사회를 전망하는 연구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교육이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러면서 우리나라 교육 전문가 그 다음에 교사, 학부모 그분들에게 10년 후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하나같이 사회 양극화 및 불평등 심화. 저는 놀랐어요. 저는 사실 저출산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세요. 전문가나 비전문가나 다 똑같아요. 뭐 전문가는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다 비슷한 경향으로 답하고 있어요. 이것은 국민들이 보는 시각인데 결국 국민들은 사회 양극화 이 불평등 문제를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출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 이건 교육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어쨌든 사회 양극화 그 다음에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교육이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주목할 때 주목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고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물론 덧붙여서 과학기술도 보지만 사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경제는 알겠는데 경제는 발전했으니까 교육은 왜 보냐?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진짜. 대한민국은 사람밖에 없는 나라예요. 이 사람, 우리가 천연자원이 있으니까 정말 석유, 수출, 우리가 정말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사람 하나 제대로 길러가서 이렇게 잘 살겠나요? 그러니까 더욱 주목하는 거예요. 와, 사람을 통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사람을 키워가지고 저렇게 잘 살게 됐구나.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주목받는데 이 교육이 경제 발전에는 정말 크게 기여했어요. 그건 그 누구도 부인할 사람 없습니다. 그건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전 세계 누구든지 인정하는 거예요. 교육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강한 국가를 만들었구나. 실제로 한국 초중고학생들의 학력, 학업 수월성 보면은 여튼 시험 봐서 하는 건 대한민국 사람들이 무조건 1등입니다. 시험 보지 않고 하는 건 많이 뒤져요. 토론하는 거, 발표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뒤지는데 시험 보라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시험 안 하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어쨌든 정말 시험으로 문제 해결력 테스트예요. 문제 해결력까지. 그것도 1등이에요. 그냥 문제 해결하는 문제 잘 해결 못하는데 시험으로 하면 참 탁월한 재미. 이건 정말 어떤 시험으로 해서 뭘 한다는 건 저는 이제 제가 그냥 시험으로 하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시험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시험에 고난도 테크닉들이 다 갖고 있어요. 고등교육 분야의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 교육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한 바와 같이 이제 사회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해야 될 그때가 왔습니다. 뭐 교육 패러다임이 이제 좀 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수 인재 양성, 수월성 교육, 이거 정말 너무나 우리가 맨날 하는 게 영재 교육, 수월성 교육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왔지만 정의로운 사회, 복지 사회, 그다음에 행복한 사회. 우리 대통령께서 행복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정말 교육이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의 질을 높이는데 제가 자꾸 질 얘기하죠. 우리는 양적으로만 성장했기 때문에 제가 질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양으로는 뭐든지 다 우리는 양으로만 측정해요. 몇 등, 뭐지? 그다음에 얼마만큼. 이건 우리는 그 수출도 양으로만 다 따지는데 양 말고 질적인 차원이 정말 중요한 거고 사회로 들어가게 되면 사회는 양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을 보는 것입니다. 삶도 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질을 보는 거예요. 경제는 수출을 많이 하지만 그래서 질을 보는 이런 사회의 질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교육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제가 늘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더 정의로운 사회, 복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이 자체가 정의롭고 복지 수준이 교육이 먼저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해야 되나 봤더니 첫 번째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 누구에게나 여기서 균등한 기회는 교육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기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 있어서도 기회가 정말 중요해요. 이 찬스라고 하는 거가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가 좋은 사회. 그런데 한 번 찬스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실패했을 때 재기 불가능하다. 그건 아주 나쁜 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은 거기에 가까운 사회. 그래서 그 누구도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한번 도전했다가 실패하면은 인생 정말 재기할 수 있는 그 길들이 별로 막혀버리니까. 그래서 안정을 추구하고 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다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려고 다 노력을 해요. 찬스가 많아야 되는 게 좋은 사회인데 특히 그 찬스에서 첫 번째 찬스가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회다. 그 기회를 단지 학력 그런 걸 채우는 것 말고 개인의 삶의 어떤 소중한 가능성들을 잘 키워줄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들을 잘 제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소질과 능력을 개발해주는 것. 그러니까 주입식으로 자꾸 뭘 배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개인에게 적합한 삶의 기회를 모색하고 진로를 잘 열어주는 것. 대한민국 학생들에게서는 진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좋은 대 가는 거.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다 좋은 데만 가야 됩니까? 그리고 또 일부 있어요. 연예인 되는 거. 양대 산맥이에요. 연예인 되는 거하고 슈퍼스타 K에서 처음에 오디션 할 때 전화로 오시던 하죠. 처음에 할 때는 200만 명 이상의 지원. 너무 많아서 저도 안 해서 저도 해야 되나? 200만 명 이상 저도 노래 좀 하는데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길들이 보이는 길들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이 선진국이 아닌 거예요. 다 공부만 해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공부 재능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 다 공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왜 다양한 트랙이 안 만들어지고 공부밖에 가는 풍부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이 사회는. 이거 어른들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진로를 잘 찾아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공 트랙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다양한 진로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잘못이 아닌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회의 격차를 보정해줘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중도에 탈락한 청소년들에게 또한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줘야 돼요. 우리 중도 탈락하면 다시 올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일부 있어요. 일부 있지만 이미 중도 탈락한 학생들은요 삶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건 너무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되고 우리가 신경 잘 안 쓰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성인이 되어 다양하고 풍부한 삶의 기회를 창출하도록 하는 것.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교육 등 여러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하게 갖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이 해야 될 일들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 정의와 교육 복지 개념부터 설명드리면서 이제 하나하나 그 지표를 갖고 설명드릴 텐데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2부 시간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은 1부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어떤 질문도 상관없는데요. 뭐 강의 들으시고 또 강의와 관련된 거, 또 강의에 되게 관련되지 않더라도 혹시 저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